안녕하세요. 도기책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투자 관련 도서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제가 참 많은데요. 자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투자의 대가들이나 투자의 선배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저만 괜히 친근감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만날 투자의 고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설프게 이 도기 책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으로 만났던 그런 대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유럽의 헝가리 태생의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만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네. 좀 옛날 책이죠. 요즘 책은 껍데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샀던 책이라서 그렇고, 이 책은 1990년대에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1987년도 대폭락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상하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이 책은 사실 그의 말년에 쓴 책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 책이 출간되기 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일종의 회고록 같은 성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 압축적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죠.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의 핵심은 뭐냐면, 돈이 많으면 시세가 있고 돈이 없으면 시세가 없다. 한마디로 그 책을 표현해 보면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 투자자로서 제가 항상 느끼는 대목 중에 하나이죠. 돈이 많으면 시세가 있고 돈이 없으면 시세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책은 그 중간에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990년대에 그 90년대 한 초반 즈음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이 책에서는 코스톨라니의 실전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코스톨라니를 이해하고 코스톨라니의 사고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세세한 투자법에 대한 코스톨라니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투자법을 조금이라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책에 대한 이야기는 제 얘기보다는 코스톨라니가 했던 얘기 한마디를 이야기하고 제가 약간의 주석을 달고 이렇게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제 이 얻구들을 보면, 대가가 얘기했을 만한 이야기다, 그리고 정말 맞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얼마나 나는 동감하고 또 내 거로 이미 소화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내용들을 다 소화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가의 책을 읽었을 때 투자자로서 내가 투자자로 변해간다, 내가 점차 제대로 된 투자자가 된다, 이런 걸 어떻게 느끼냐면, 맞아, 나도 그랬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정말 내가 느꼈던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질수록 내가 조금씩 투자자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로서 100% 완성되는 건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정말 100%가 아니고 200%로 잘하는 투자자도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에 대해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투자의 세계는 마치 뭐라 할까요, 무림 고수로 연마되는 것, 아니면 또 뭐 도자기를 굽는 인간 뭐 무형문화재들, 뭐 이런 것이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가도 끝이 없지만 가도 그래서 재미있고 계속해서 탐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죽했으면 이제 살아있는 전설인 워렌 버핏도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가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아마 한 80세까지는 아마 투자자로 계속 제 인생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오늘 소개해드릴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투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서
선배님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투자의 대가라기보다도 옆에서 친근한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선생님이었던 분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하나하나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톨라니 이렇게 얘기하죠. 책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 또는 대중의 보다 깊은 심리적 동기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반응처럼 실제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결정들의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작용의 강렬함과 대략의 시점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험 있는 증권인이라면 실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빗나갈 수도 있는 예감 또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초기라는 얘기죠. 초기 발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죠.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어떤 얘기도 아닌데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얘기임에 분명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대중의 심리의 흐름들과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런 듯 하다라고 오랫동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증권 투자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촉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마치 그 무술인이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도기 장인이 되는 것과 이 투자의 장인이 되는 게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족함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심리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기와 중기적으로 심리는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심리 외에 중기적 추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는 금리다. 아주 주옥 같은 얘기예요. 정말 투자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고요. 그래서 기업에 집중하자, 종목에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이것들을 못 맞추니까, 맞출 수 없으니까 내가 맞출 수 있는 영역에만 집중하자. 이게 기초자산, 그리고 또 기업에 집중하자라는 의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기, 중기는 심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거 사실 맞추기 상당히 어렵죠. 상당한 기간에 촉이 쌓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재미난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도 동감되는 얘기예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시장에서.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투자 세계에 입문하는 계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코스톨라니가 파리에 와서 파리의 화려한 삶의 모습들 그리고 사교계의 모습을 보면서 결심한 게 있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실전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실이고, 돈에 대한 열망이 정말로 강하고, 이 돈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투자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투자로 예를 들어서 미래에 멋진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공하려고 하는 인자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열망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돈에 대한 열망을 많이 갖다 보면 거기서 멈추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벌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코스톨라니 선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그 다음에 투자로 성공했던 케인스 경제학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공한 이후의 삶이 상당히 닮고 싶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음악을 사랑했죠, 코스톨라니는. 근데 어쨌든 이분은 돈을 벌고 나서 물론 계속 그 얘기예요, 책에서도. 내가 정말 그 음악을 위한 재단을 한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채권 투자를, 넉마가 된 채권 투자를 해서 이걸로 막 음악
재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는데 실제로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넉마로 샀던 채권이 본 가격을 프랑스 정부로부터 본 가격을 다 받았을 때, 즉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채권을 3, 2 이렇게 산 거예요. 근데 100을 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는 난 정말 재단을 많이 만들고 싶었는데 돈에 대한 필요로 인해서 그걸 제대로 못했다. 난 역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은 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술적인 그런 세상을 많이 꿈꿨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욕망과 바람 속에서 헤매긴 했지만 그래도 욕망 속에만 묻혀 있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책으로 넘어가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됐죠. 나는 파리의 이런 일종의 사교계의 중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돈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 증권거래소에 갔을 때 이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죠. 그 알렉산더라는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증권시장에 갔을 때 어떤 노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노신사는 알렉산더라는 회사의 사장과 절친한 관계인데요. 그가 이렇게 증권시장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을 해 주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보다 바보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바보가 많으면 주식시장은 떨어지고요. 주식이 많으면 주식이 올라가야 돼. 바닥이라는 얘기죠. 주식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보들이 많으면 이제 그 시세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첫 발이었고, 첫 발을 참 잘 디딘 거예요. 이 생각을 바닥에 깔고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봤더니 바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9년 바로 직전이었죠.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투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시작하자마자 벌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공매도 투자는 다른 사람의 아픔으로 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 비윤리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의 포지션에서 상승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비윤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남들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데, 반대의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은 남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는 거라서 나는 이거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이제 공매도, 매도, 그러니까 매도로 돈을 버는 약세장 플레이어에서 강세장 플레이어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들 중에 이 책에서 꼭 들어야 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바람직한 투자자라면 언제나 자유로워야 하며 대중 심리적 분위기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을 조금이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대중에게 감염이 안 되면서 대중을 경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당히 만만치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 대중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대중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렵겠죠?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돈에는 어두운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없이 돌아가는 현대사회를 나는 상상할 수가 없다. 칼 막스가 그 이전에 토마스 모어도 돈 없이 돌아가는 사회를 그렸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칼 막스를 지금 이 시대로 데리고 왔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90년대 이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코스톨라는 적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막스가 책에서 예측했던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많은 것들은 대부분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실현되었다. 무슨 방법이죠? 네, 자본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실현됐다는 거죠.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기보다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코스톨라니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정치나 전쟁, 평화 이런 문제들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선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도 동일하게 드리는 말씀,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은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의 논리가 있습니다.
투자 세계, 금융시장은 금융시장의 논리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 논리로 시장에 들어오면 어려워지죠. 그래서 똑똑하신 분들이 투자 세계에서,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투자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들기 때문이에요. 여긴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일종의 원더랜드?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데, 이 다른 차원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익 대비 주가 비율, 이거를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예요. PER을 증권시장 예술의 구구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IBM, 다임러, 벤츠 등 수많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에 따르면 이들 주식들은 언제나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그렇죠.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고평가죠. 너무 고평가라서 투자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죠. 물론 그들 중에는 진짜 고평가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았구나. 단순히 주가 수익 개념으로 주가 및 수익률에 대한, 수익 수준에 대한 그 배수에 대한 개념으로 시장에 뛰어들어서는 시장을 제대로 다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요즘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바로 누구였다? IBM, 다임러, 벤츠 이런 회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일반적인 회사로 다 바뀌더라. 이것도 또 배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즉 무슨 말이냐? 성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투자해서는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선진적이고 첨단 기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종목도 시간이 지나면 전통 기업으로 바뀐다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90년대에 쓰여져 있으니까요. 30년 지나서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이죠. 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코스톨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증권시장에서 절대 이득을 볼 수 없다. 인지자로는 결코 시세를 잴 수 없으며 수학적 계산으로 증권시장의 전망을 미리 말할 수 없다.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에 맞다면 수학자들이 여기서 최고의 승자가 되었어야죠. 네. 주식의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던가 또는 낮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식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던가 낮다.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 오히려 드물어. 예, 오히려 높던가 낮아. 항상 생각보다. 이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컴퓨터로 증권시장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든 실험들이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증권시장 참여자들 간의 타협에 달려있다. 이 부분도 요즘 중요합니다. 네, 지금 약간 변곡점이 있는 것처럼 돼서 사람들이 설왕설래하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라, 아니다 시장 괜찮다 하면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증권시장 참여자들의 타협에 달려있는 내용이죠. 네. 그들의 과반수가 낙관적인지 또는 비관적인지에 대한 타협 말이다. 그리고 이건 전체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전체 추세는 돈의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책에 대한 정리 리뷰를 마치겠는데요. 투자자가 군중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하며 조금은 건방진 면이 있어야 한다. 네, 이걸 제가 일컬어 뭐라 그랬죠? 투자자가 성격이 어떻다? 좀 까다롭다, 까칠하다, 이런 표현 말씀드렸었죠.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너희들은 모두 바보야. 나 혼자만 뭔가를 알고 있지. 어쨌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어 라고 투자자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속으로 말해야 되겠죠. 네, 겉으로 하면 아우 재수없어, 재수없는 놈, 뭐 이렇게 되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자신만의 을 가지시는 것이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격 목록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코스톨라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숱한 경험과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도 잘못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그는 필수적인 경험을 수집하기 위해 자주 헤매야 한다. 자신의 생애에서 적어도 2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다. 우리 모두는 어두운 공간 속에 있다. 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이 방에 머물러 온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보다는 틀림없이 더 쉽게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다. 올해 투자의 세계로 들어온 분이 많습니다. 저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자에서 성공하기에는 그만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무엇보다 길게 시간을 보십시오. 개인의 최고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전문 투자자들보다 개인이 앞설 수 있는 이유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제가 수많은 고수들을 많이 만나보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업계보다 업계 외에 고수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기관보다 개인들이 훨씬 더 고수 투자자 반열에 든 사람들이 비율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은 그만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경험을 쌓으셔야 하고, 충분한 실패의 경험들을 쌓으셔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을 단련시키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시장에서 이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한 마음 먹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항해는 생각보다 그다지 짧은 항해가 아닙니다. 긴 항해이고, 긴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꾸준함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게 이 투자의 항해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투자의 항해에서 모두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오늘의 책, 독일책방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